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이제 명절인 추석입니다. 2025년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길 바라시겠고요. 제가 요새 투자 측면에서 느끼는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안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미국 증시도 오르고 투자만 하면 다 수익이 나는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좋아지겠구나, 이게 뉴 노멀이구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이런 상태, 이거는 유동성이 과잉 상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밀어 올려진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지금 시기 생각해보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서 좋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이 올라서 좋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쌈짓돈 주머니에 꽂아 주니까 좋고, 뭐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필연적으로 이런 행복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돈만 푸는 방식이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다루는 아파트 섹터에서는 물리적 공급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좀 추천이 많은 그런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좀 답변해 드릴 게, 뭐 하급지, 상급지 이런 말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 상급지, 하급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러니까 속되게 이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상급지라는 단어는 정부 공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공직자분들이 공문을 올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재되는 단어라는 건 속된 말이 아니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애둘러서 표현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하수구 탕광촌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하수구 탕광촌이 무엇이냐? 하남, 수지, 구성남, 동탄, 광명, 평촌, 이 6개 동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하수구 탕광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누가 지어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조어인데, 이게 각종 커뮤니티 등지에서 언급된 게 6월부터고 언론에 기사화된 게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왜 묶었는지를 보니까 여기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차선의 선호를 가진 그런 지역들입니다. 보통 경기권에서 최선호 동네가 분당, 판교, 과천, 광교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하수구 탕광촌이에요. 뭐 이름을 좀 웃기게 붙이긴 했는데 이런 단어가 나온 지 단 3개월 만에 지금 하수구 탕광촌 전부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 가 보시면은 뭐 동탄이랑 평촌 정도 제외하고 신축은 이미 달리고 있고 호가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이 지역들에 등기를 치겠다 그러면 가장 제일 선호하는 탑픽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 최선호 단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등기를 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수구 탕광촌에 등기를 쳐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수구 탕광촌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이미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고요. 이 아직 하수구 탕광촌 중에 그나마 평촌이랑 동탄이 아직 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명은 제가 저번에 좀 물려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벌써 실거래가 치고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추석 연휴 이 시점에 하수구 탕광촌 중에 가장 매력적인 픽은 저는 평촌이라고 생각해요. 왜 평촌이 가장 매력적이냐면 지금 현재 분당 9평이 한 2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촌 9평은 비싸봐야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평촌에 13억 정도에 들어가면 한 2, 3억 정도는 먹을 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수구 탕광촌에 여러분이 등기를 치는 거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이미 달리기 시작한 건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수구 탕광촌이란 지역이 보면은 제가 항상 서울이 안 되면 서울 근교를 잡아라, 그래서 동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 근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 지역은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스스로 산 아파트가 후회되거나 의문이 들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아파트 투자라는 게 일정 급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항상 끊임없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자기 수양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선택했던 선택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옳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도 즐기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건 내 자신이지, 그거는 대신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아직 40대령은 몇 년 남았는데 이제 인생 전체로 치면 한 절반 정도 살아보니까 적어도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선택이 맞았고, 앞으로 인생의 남은 기간도 제가 생각한 대로 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했던 투자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 질문이 지금 이 질문과 이어져 있는데, 사연 보시면 30대 중반 부부인데 9억에 5억 6천 대출을 더해서 금호동에 아파트를 사셨다고 해요. 그 뒤에 뭐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이런 내용들 적어 주셨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그 배짱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부동산 분야에서 적어도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경험을 갖추고 나면 저는 목표하시는 이촌동 40대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에 대한 주제로 질문을 주셨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자산을 무분별하게 소비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증여의 장단을 따지기 전에 지금 태어난 애들은 무조건 증여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얘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미리미리 증여를 했던 아이들과 맨땅 헤딩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의 출발선 자체가 너무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려가 되는 점이 자녀가 뭐 안주를 하거나 엇나가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자식과 골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예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물질적 자산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자산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부모가 살아갔던 그 과정을 자녀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무의식 중에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체화되고 그 체화된 습관이 자녀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 부모는 똑바로 살았는데 자식은 망나니인 그런 경우를 접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선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하니까 우리한테 또 각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바로 물질적 자산은 물려줬지만 정신적 자산을 물려주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정신적 자산을 물려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정신적 자산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 자산을 물려주는 것 신경 쓰신 만큼 정신적 자산도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시면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먼저 이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는 사실 이 재테크의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돈을 모으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이랑 1인 가구 분들은 현금 1억을 적금으로 모으는 그런 경험을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금으로 1억을 모으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절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아끼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를 살면서 제가 25에 처음으로 공무원이 됐는데 처음에 급여가 당연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는 버릇을 하니까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씀씀이를 가지고 삽니다. 뭐 제가 대중교통비랑 가끔 사람 만날 때 빼면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런 경험을 쌓는 게 20대에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혼부부는 제가 일전에 양가에서 1억 5천씩 교차증여 받아가지고 9억 아래의 아파트를 많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6억 7억대 아파트라도 사야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6억짜리 아파트라도 사셔야 됩니다. 당연히 9억짜리가 6억짜리보단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9억짜리 못 사니까 무주택자로 남겠다? 이거는 좀 에러라는 겁니다. 물론 신혼부부시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있는 돈 털으셔가지고 6억이나 7억짜리라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도 수많은 질문 중에 몇 가지 질문만 골라가지고 답변을 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질문 선정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추천을 많이 받은 질문을 주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제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